까짓 거 욕심 좀 내겠습니다. 이대로 만족하실 겁니까? 최근 KF-21 보람의 양산 계획이 기존대로 국방 예산안에 2,387억 원이 반영되면서 많은 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론 아직은 1에서 2월 중에 양산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확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언론에 따라 20대 양산이 맞다, 40대 양산이 맞다,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안 체결 과정의 회의록과 국방부, 방사청의 의지를 보면 40대 양산 쪽으로 확실히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 발표가 남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가슴을 한번 쓸어내릴 만은 한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내친 김에 이 여세를 몰아 국산 공대공 무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양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카이다가 KF-21 초도 양산 물량 20대 축소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비화와 국내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공대공 무장까지 내친 김에 깡그리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 축소 논란 탓에 카이다가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카이다의 설립 목적 자체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일과 정반대에 있다 보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신규 무기 체계 획득 기간을 현행 평균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려는 국방혁신위원회의 움직임을 보면 카이다는 지나치게 낡은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쯤은 분명히 카이다를 갈아엎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와중에 한 가지 명확한 건 카이다가 KF-21 보람의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주장한 이유가 적어도 일각의 주장대로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나불거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양산을 눈앞에 둔 KF-21 블록원은 공대공 무장을 갖춘 버전입니다. 노후화된 F4, F5를 우선 대체할 물량인데요. 카이다가 지적했던 KF-21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현 상태에서 KF-21 블록원이 공대공 운영만 가능하다면 40대를 덜컥 전부 만들 게 아니라 나중에 블록2 단계에서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양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게다가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로 8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블록1 40대를 양산한 후 차후 공대지 개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블록2로 100대를 양산하는 게 합당하다. 어떠신가요?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전투기의 공대지 타격 능력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합리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일례로 한때 양산 물량 축소의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20+20 양산 방법 같은 경우 카이다의 주장대로 20대를 양산하고 곧바로 공백 기간 없이 20대를 양산할 수 있으면 사실상 40대를 양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에서 20대 먼저 양산하고 상황 봐서 20대 더 만들자는 약속은 허울뿐인 공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리스크도 극심한데요. 우선 원래대로라면 1년에 10대씩 4년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도 그 절반의 속도로 20대만 양산하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20+20 양산의 중간 공백이 없으려면 KF-21 블록1 양산이 끝나는 2028년 곧바로 블록2 양산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보장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보통 공대지 무장을 생각하면 융단 폭격을 떠올리다 보니까 무장창을 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의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곧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장과 다를 게 없는 복잡한 작업인데요. 또한 블록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공중역학, 무게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팅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겨드랑이에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팔을 하나 더 달면서 원래 있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팔이 3개가 되었음에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2028년이면 공대지 무장통합이 끝나겠지라며 막연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KF-21은 1제곱미터 이하의 저피탐 성능을 갖춘 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설계 구조를 제대로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하면 정작 블록3 개량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환경 적응성,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비용 등을 생각하면 아무리 이미 설계부터 개량을 염두에 둔 KF-21이라 할지라도 절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반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비해 리스크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산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면 이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많은 관련 업체의 줄도사는 불가피한데요. 방위 산업의 특성상 이 경우 KF-21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수출 시장에 악영향은 두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KF-21 블록1의 당면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F4, F5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4, F5 배격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미 2019년, 2024년이면 전량 퇴역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공군은 전술기 부족으로 인해 억지로 수명 연장 개량을 더해 F4를 2024년, F5를 2029년까지 더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나은 F5만 봐도 1974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2029년까지 운용하면 무려 55년을 굴려 먹은 셈입니다. 사람도 이쯤이면 은퇴를 고려할 나이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령 계급의 정년이 딱 55세입니다. 카이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KF-21 보라매를 하루라도 빨리 양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더욱 절실한 건데요. 사실상 제공권 장악으로 임무가 한정된 KF-21 블록1이 제 몫을 다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교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 역시 본격적인 KF-21 공대공 무장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야입니다. 우선 공개된 형상만 보면 공대함2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는 두 미사일 모두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인데요. 미사일에 탑재된 자체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를 흡입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미사일의 기동력도 상상 이상인데요. 게다가 연료 탑재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긴 비행 거리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KF-21의 탑재 예정인 MBDA 미티어의 경우 3.6m 남짓에 170mm 185kg에 불과하지만 최대 속력은 마하 이상, 최소 사거리는 100km, 최대 사거리는 무려 300km에 달합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간 궤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쯤이면 전투기의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00km의 초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대충 작동 방식만 들어도 눈치채셨겠지만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 흡입과 압축, 연료 혼합과 연소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 이유는 주변국들의 동급 체계 발전을 의식한 탓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적인 북한의 공군력이 워낙 처참하다 보니 공대공 무장 개발을 등한시했습니다.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자는 마인드였는데요. 그 사이 일본은 최대 사거리 120km에 육박하는 AAM4를 개발했고 영국과 협력해 미티어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진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F-15를 대량으로 운용하면서 AIM-120 계열 운용 정보를 축적했는데요.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과 공대공 무장이 완벽하게 겹치면서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셈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이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이 잠재적 적성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지만 안보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전투기는 AIM-120 계열 등 서로 공유하는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이더 신호 등 운용 정보를 축적한 덕분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AAM-4 진함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이 시간과 예산,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국산 무장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티어는 그나마 괜찮지만 AIM-120 계열 미사일은 파키스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파키스탄의 동맹인 중국 역시 핵심 기술들과 운용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어차피 자국 공중전력이 운영 중인 최신의 미사일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미사일을 수출하니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A사 레이더 시커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200km 이상의 PL-1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F-21이 아무리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최소한 PL-15와 동급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렵더라도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외에도 같은 이유에서 우리 군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투 사업을 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을 통해 독보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AIM-9X 사이드와인더 판매,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AIM-9X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개발 방향도 아닙니다. 동맹 관계에 접어든 일본과의 교전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현재 KF-21의 통합 예정인 미국, 유럽의 미사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차고 넘칠 정도의 욕심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초도양산 물량이 기존 계획대로 40대가 확정되면서 이제 KF-21 보람의 1차 전력화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하고 2026년이면 전력화를 시작, 약 4년 뒤인 2028년이면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이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 개발을 마무리 짓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 우리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다만 앞으로 120대를 전력화하려면 그만큼 길고 멀게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사태로 역적 집단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지만 타이다는 본래 합리적인 국방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안보환경,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획 등 인력자원 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 소중한 국방예산을 투자할 타당성과 그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는지 연구 분석하는 기관인데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KF-21 2차, 3차 양산에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국산 무기 체계의 부정적인 집단이나 일부 언론들은 KF-21이 조금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그러면서도 예산의 압박 때문에 무기체계의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블록1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와 내부 무장창, 유무인 복합체계 등 차세대 능력을 추가한 블록3까지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이 맡은 첫 번째 전투기인 이상 딴죽을 걸 만한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현실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해결 방법 역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KF-21 120대가 별다른 차질 없이 양산전력화되려면 이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수시장만으로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출 물량을 늘려 기체 양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허튼 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T-50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T-50은 약 20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T-50과 FA-50의 최대 장점이 된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성능도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고성능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T-50 실전 배치 이후에도 비용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전술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T-5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본 훈련기, 경공격기들이 잇따라 퇴역하면서 T-50 계열기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이제 T-50과 FA-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최소 18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의 실적이 T-50의 필요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KF-21도 바로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폴란드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국 내 최대 방산업체인 PGG 그룹의 입을 빌어 KF-21 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체납 중인 분담금을 인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KF-21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이 덕에 이미 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민국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한 상태고 FA-50의 유지보수 등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전투기의 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KF-21을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후속 운영 지원은 항공기 수명 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므로 관련 인프라의 유무가 전투기 도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는 KF-21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폴란드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약 1년 뒤인 2025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하면서 뜻하지 않은 동거정부가 된 폴란드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KF-21까지 도입하길 바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공군현대화의 일환으로 2006에서 2008년 사이 48대의 F-16 시리 블록 5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F-16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3억 8,900만 달러, 하나 약 5천억 원 상당의 전투기 지원 계약 승인을 받아내면서 현대화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미들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예산을 쏟아부은 직후라는 뜻입니다. 또 폴란드는 46억 달러, 약 6조 원을 들여 F-35 32대를 도입하며 동유럽 최초로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F-35와 F-16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서방 세계의 하이로우 믹스 편제인데요. 전폭기인 수호이-21을 대한민국의 FA-50이 대체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폴란드는 이미 공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아닌 이상 폴란드가 단기간 내에 KF-21을 도입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과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성능이야 KF-21이 독보적이지만 이미 시장 입지가 단단한 두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선점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시장은 KF-21의 진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대한민국의 FA-50이 저렴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으로 앞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FA50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업계에서도 KF21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토 확장 애역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앞바다 지척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인데요. 오죽하면 1992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의 맞보를 놓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군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필리핀 자체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필리핀 공군이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PH는 FA50 블록 10 사양으로 경공격기로서는 훌륭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중국 남부 정부의 젠10, 젠20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기가 절실한데요. 이 경우 KF-21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주력기로 KF-21을 운용하고 양적 주력기로 FA-50PH를 운용하면서 자체적인 하이로우 믹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FA-50PH 24대, OV-10 브론코 5대, A-29B 슈퍼 투카노 6대로 전술기 편제가 단출한 필리핀으로서는 후속 운용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혹할 만한 구성인데요. 이외에도 자위적 방어를 위해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 국가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경우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F-16을 도입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전투기를 도입한 터라 KF-21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지만 루마니아에서 운용 중인 F-16은 F-16 AMBM, MLU 모델로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에서 한번 퇴역 처리된 중고기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입 당시 루마니아 내부에서 잡음이 상당했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루마니아는 서방 세계의 F-16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기 위한 중간기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F-16 훈련을 위한 훈련소까지 개소된 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연대화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중고기체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KF-21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 체코도 KF-21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데요. 체코는 약 7조 2,750억 원 24기의 F-35를 도입했지만 정작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들급 전투기는 여전히 JAS-39 그리펜을 스웨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력 강화가 필요한 체코라면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은 많지만 국제정세상 무기 구입이 쉽지 않으며 최근 항공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중동도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라크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고 이집트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KF-21 양산 전망을 300에서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요분 120대를 제외하면 180에서 380대는 수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핏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지만 다수의 외신들 역시 KF-21의 수출 전망을 최소 300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물량이 더해진다면 그 기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제 막 땅을 박차고 날아오른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앞에 펼쳐진 창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